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이제 통합과학 때 안 배웠던 내용인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는 뭘로 만들어지는지는 통합과학 때 배웠어. 원자 핵,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는 뭐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강한 핵력, 이건 안 배웠지만 어쨌든 사실 얘도 반발력이 있거든. 근데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데 핵력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 원자 핵이. 근데 주변은 뭐니? 거의 빈 공간이고 거의 질량이 엄청 작은, 거의 그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한 1600에서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 보면 이거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교과서에 소개할 거거든.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소개할 거거든. 여기 네 가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어떤 실험으로 어떤 계기로 뭘 알게 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사실을 기억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쪽 내용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보면 첫 번째 전자의 발견 있고, 두 번째 원자 핵의 발견, 세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 근데 양성자 발견, 중성자 발견 이걸 나눠보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까 뭐니? 네 개야. 전자 발견, 원자 핵 발견, 양성자, 중성자 발견. 순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자. 다 왜? 시간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시간의 순서에서 첫 번째가 양성자를 발견한 거야. 이게 1번이야. 이거 1번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배워야 되는 전자의 발견. 1897년이라고 있고 1번은 1886년이네. 됐니? 이게 1번, 전자의 발견이 2번, 그다음 3번이 뭐니? 그지? 원자 핵의 발견, 러더퍼드. 원자 핵 발견. 4번은 맨 아래에 있는 체드윅이라는 사람, 중성자 발견. 요 순서로 발견을 했다. 일단 그렇게 알아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 첫 번째는 아니지. 첫 번째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발견 과정인데 전자 발견하고 원자 핵 발견인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전자를 이렇게 발견했대. 일단은 이미 1890년대 이때는 이런 실험하는 게 유행했대. 그 뭐냐, 이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 형광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관인데 공기 쭉 다 빼냈어. 이걸 뭐라고 해? 진공관이라고 해. 진공방전관이라고. 요런 게 형광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공기를 다 빼내고, 오케이?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야.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보면 전극판이 있어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맞지?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요거 아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러니까 전극판이 있고 이 전극판 사이에 뭐야? 전압을 엄청 높여주는 거야. 1.5V, 110V 이건 아니야. 몇만 볼트 이런 식으로 엄청 높여줘. 천천히 점점 전압을 높여주다 보면 무슨 일? 전압이 뭔데? 이 양쪽 극판 사이에 이제 전압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힘이거든, 전압이. 오케이? 전압을 높이면 뭐니? 이게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힘이 세지면서 세질수록. 그러니까 전압을 점점 높여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진공간에 높은 전압을 걸어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쪽으로 나오는 빛을 내면서 이걸 뭐라고 했다? 그런 게 생겼대. 그러니까 형광등처럼 진공관을 만들었는데 전압을 높여주니까 쭉 이렇게 레이저 같은 광선이 생겼대. 됐니? 그 레이저 같은 광선을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마이너스 극선, 됐니? 음극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걸 발견했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으면 과학자들은 뭘 하려고 해? 과학자들이 뭐니?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새로운 걸 밝혀내는 걸 과학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처음 봤지, 그지? 이 마이너스 극선, 음극선 처음 봤잖아. 그러면 음극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실험만 띵띵띵 이렇게 3개 또는
4개를 교과서에 실었을 거야.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응급선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거든. 그걸 이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질 실험에서 어떻게 그래 응급선이 나오는 실험을 했는데 자석을 이게 응급선이 나오고 있을 때 자석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석 쪽으로 이 응급선 빛인데 빛이 휘더라고. 빛이 이렇게 쭉 안 가고 휘더라고. 알죠?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때만 해도 19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기력, 자기력에 대한 이해는 좀 있었거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빛이 휜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을 이 응급선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전하를 갖고 있다. 너희 그거 알고 있니? 전하입자가 공간상에서 이동을 하잖아. 그럼 뭐가 되게? 전하입자가 공간상에 이동하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전하입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원래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있었거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해요. 됐니? 이 자기장과 자기장이 중첩되면 어떻게 돼? 힘을 받아. 오케이? 그 대표적인 건데 그 막대 자석 하나 놔두고 이 자기장이 있겠지, 그지? 막대 자석을 또 가까이 갖고 가면 어떻게 돼? 얘가 밀려나거나 같은 이면 밀려나지, 그지? 반대 경우는 당겨지잖아, 이제 힘을 받지.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장과 자기장이 중첩이 되면 힘을 받아.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건 자기 입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전하 입자라고 생각한 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하 입자라고 생각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실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마다 이 실험은 무슨 의미다? 자석 쪽으로 휜다라고 하는 거는 응급선이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플러스도 휘고요. 자석 쪽으로 마이너스도 휩니다. 오케이? 그걸 알 수가 없다. 자, 그 밑에서는 이제 그 전하의 극성까지도 알 수 있는 실험이 아주 간단해. 좀 이따 보고. 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실험 볼게. 이건 뭐냐? 이렇게 응급선을 만드는데 중간에 뭐 십자가 모양 같은 거 물체, 금속으로 만든 물체를 이렇게 끼워놓은 거야. 그치? 끼워놓으니까 응급선이 간다. 이 빛이잖아, 빛. 그치?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야. 밝은 빛이야. 응급선. 빛인데 빛이 가다가 이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빛이 딱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뒤쪽에 보면 입구 쪽에 스크린이 있거든. 형광 스크린이 있는데 빛이 가다 보니까 그림자, 딱 십자가 모양 그림자를 주더라고. 여기서 빛을 비추는데 그림자를 주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데 파동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은 뭐라고 해? 보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해. 빨간색하고 여기 가시광선, 빛 같은 거. 빛은 직진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거든. 빛은 직진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으면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은 여기 이쪽으로 찍지를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자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는 밝지만은 이쪽으로는 이 공간은 다 어둡다는 뜻이야. 이럴 때 어떤 파동이 직진성이 강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대로 파동 중에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파동이 또 있어. 뭐? 말, 소리도 음파라고 해. 음파는 어때? 내가 가렸다고 너네는 안 들려? 내 말? 들리지? 빛하고 다르지? 왜 그러냐면 음파는 어떤 파동의 성질 중에서 뭐가 강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슉 꺾어줘서 갈 수 있는 회절성이 강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회절성이 강하다는 꺾임이 강하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꺾임이 강하다는 건 직진성이 약하다는 뜻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또 한 200m 밖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내 말을 세아가 못 알아듣는다.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그 뭐 레이저 감성 쏘면 눈부시다고 하겠지. 직진은 이렇게 돼. 빛이. 얼마까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오케이? 이 실험은 뭘 뜻하는 거다? 응급선 성질 중에서 얘가 파동성이 강한지, 미안해. 회전성이 강한지, 직진성이 강한지를 확인해 본 거야. 근데 그림자가 뚜렷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니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야. 생각해. 이 빛이 회전성이 강하다고 했다면 이런 방해물이 있었어도 요거 지나가는 애들이 다시 좀 모일 거야. 그럼 그림자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잠깐 토막 상식. 노을 있잖아. 노을이 어떤 색깔이야? 여기 빨간색이잖아. 모르는 사람 없겠지. 노을은 빨간. 노을 보라색 노을 봤어? 죽을 때 다른가 그러고요. 보라색 노을은 없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그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크냐면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더 커요. 빨간색 쪽보다. 에너지가 더 큰 가시광선이 더 직진성이 강해. 반대로 회전성이 약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빨간색은 직진성도 있지만 회전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자, 지구가 있어. 햇빛이 떨어져.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노을이 생기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해가 이제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해가 저물었다고. 저물었을 때 빛이 오고 있어. 그지? 얘 좀 더 내려가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지. 근데 보라색은 어떻게 해? 직진해서 슉 가버려 그냥.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 휘어 들어갈 거야. 조금은 휘일 수 있다고. 빨간색이 휘어서 오를 수 있다고. 근데 결국은 해가 진 다음에 왜 노을이 빨갛게 보이냐면 그나마 어느 정도 회전될 수 있는 빨간색 쪽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보라색 쪽은 그 한쪽 날아갔어.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뭐냐? 직진성과 회전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응급선은 직진성이 강하다. 왜? 뒤로 그림자 생기잖아. 그죠? 이렇게 못 모이잖아. 그지? 회전에서 못 모이니까 직진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물리적인 거야. 물리학적. 이거 사실 물리학적인 거야. 이건 뭐냐면, 참, 직진성이 강한 것이고, 응급선이 전하를 갖고 있네. 근데 얘가 실제로 질량을 갖고 있는 알갱이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 빛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바람개비를 아주 가벼운 금속으로 만든 가벼운 바람개비를 그 진공 방정에 넣어줬어. 그리고 이제 응급선을 전하를 뽑혀서 응급선을 탁 만들어주니까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 천천히 빠르게 돌기 시작. 이게 뭘 뜻하냐? 바람개비 질량이 있대. 질량체가 움직인다는 건 운동량이 생겼다는 뜻이야. 뭐 대강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지? 대강 받으면 안 돼. 왜? 작년 통합과에 배웠잖아. 운동량 충족. 맞지? 운동량이 생겼어. 운동량이 뭔데?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어떤 물질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해요. 됐니? 바람길이 돌아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운동량 생긴 건 뭐니? 운동량 보존돼야 되거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생겼다는 건 누가 운동량이 준 건데? 응급선이 준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응급선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은 뭐가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어떻게 돼? 운동량 없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있다는 거는 질량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지. 오케이? 자, 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넣어두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이 탐슨 아저씨가 이미 물리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질량이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근데 도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거 응급선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입자겠구나. 자, 다시 응급선을 구성하는 물질은 전하와 질량을 가지고 직진성이 강한 입자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학교에서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쌤은 얘기하는 건 사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냥 그런 입자가 있다라고만 했지 그 전자를 명확하게 하나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 그 이후에 정의가 된 거죠.
전자를 발견하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실험 요소가 탐색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직진성, 질량 있어, 그지?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렇게 휘게하는데 전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전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자석 대신에 뭘 하면 돼? 이게 응급선이 있으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면 돼.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플러스를 하자, 이쪽 마이너스. 이 응급선이 이렇게 가다가 위쪽으로 휘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잖아, 이제. 그럼 응급선을 만드는 입자는 뭐지? 마이너스 전을 갖고 있는 거야. 뭐가 돼? 아래로 휘어졌으면 플러스 전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 오케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선의 입자는 마이너스 입자구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직진선이 강한 마이너스 입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전극판도 뭘로 만들어? 물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어떤 물질에서 빛이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어디서 유래했겠니? 이 전극판에서 유래했겠지, 그지? 전극판에 있던 물질일 거 아니야, 이제. 그 전극판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금속 원자로.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전자를 발견했다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까지 볼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 실험 전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톰슨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원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원자가 중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되면 이걸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중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입자들이 있다고 하면 얘들 어떻게 쓸까? 지금 뭐 발견했어? 탐스는? 전자 발견인 거지. 이제. 어떤 알갱이고 질량을 갖고 있고 그지?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를 상상할 수 있었던 거야. 전체적으로 원자는 이렇게 약간 젤리 같은 건데 동그란 젤리 같은 건데 여기에 전자 토핑, 전자 알갱이가 이렇게 토핑되어 있는 어떤 구조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뭔 말이야? 그럼 전자 쭉 빼내면 이게 뭐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젤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 때는 내가 고등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자 푸딩 모형이라고 배웠어. 전자 푸딩 모형.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기본 푸딩에 뭐 건포도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것처럼 기본 푸딩이 뭐냐면 그냥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어떤 물질이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알갱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가 장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모형에서는 이 마이너스 알갱이는 박혀 있지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은근슬쩍. 맞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톰슨 원자 모형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체에다가 이제 아라비 전자가 박혀 있는 그런 모형으로 설명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톰슨은 원자 핵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거지. 넘어갈게. 2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 좀 기네 설명은. 자, 두 번째를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이거 시기상으로 첫 번째 이거라고 했어. 자, 두 번째 보면 원자핵을 발견했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더퍼드 1911년 횟수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핵을 발견했대. 이 러더퍼드의 제자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연구실에 있었어. 이 학생, 교수 뭐 이랬지. 됐지? 그러니까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거든. 당연히 이 사람 뭐니? 그 다음에 발견했겠지. 그 다음에 발견했는데 어때? 당연히 비슷한 방법으로 실험해서 발견했어. 비슷한 방법. 자, 이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러더퍼드 알파 입자 상한 실험. 네. 뭐냐? 알파 입자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헬륨 알지? 뭐네? 그지? 헬륨이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 일반적인 헬륨 원자 핵이야.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야. 아예 헬륨 원자가 아니고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야. 전자 빼고, 그렇지?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서
헬륨 원자가 아까 응극선처럼 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로 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왜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이런 거야. 지금 러더포드가 배웠던 거 알았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 톰슨 아저씨가 푸딩 같은 걸 전자받겠다고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지. 또 이 푸딩은 어때? 말랑말랑하고 좀 약간 단단하지 않겠지, 그지? 이렇게 좀 퍼져 있을 거 아니야, 밀도가, 그지? 퍼져 있으면 근데 러더포드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헬륨의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게 밀도도 무거운 애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푸딩의 총알을 쏘면 어떻게 될까? 푸딩에 맞아도 그냥 뚫고 지나가겠지 대부분, 그지? 그걸 기대했던 거야.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이렇게 대부분 알파 입자를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알파 입자가 닿으면 반짝거리게 만들어져 있는 이 스크린에서 쭉 뚫고 지나가서 이거 바로 반대편에 거의 이제 반짝반짝반짝 계속 이제 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됐지? 그래, 반짝반짝 빛이 났어. 근데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야.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갑자기 어떤 다른 데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가끔씩 반짝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뭐지? 무서운 일이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직진했는데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만 살짝 옆에 또 나타나는 거야. 그거보다 더 극히 일부는 거의 반대쪽으로 다 튕겨나오고 이 반짝였다는 건 알파 입자가 똑같았다는 거거든. 튕겨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뭔가 수정해. 그냥 푸딩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냥 푸딩이라면 아니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튕겨나와? 다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른 설명을 한 게 할 때 이제 원자의 핵을 주장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게요. 읽어볼게요. 금박이라고 하는 거니 금도 원자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 두꺼우면 뭐니 알파쪽 뚫지를 못하는 거니 아주 얇게 해서 알파쪽 뚫고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야. 그 금박, 됐지? 금박에 양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걸 발견하고 이걸 원자 핵이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지만 이게 푸딩처럼 돼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가는데 이만큼의 공간에 퍼져 있어야 되는 원자에 퍼져 있어야 되는 질량, 그리고 톰슨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거였는데 그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다 몰려있다는 건 뭐니? 되게 무거운 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돼? 빈 공간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알파 입자 이렇게 가면 뭐니?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어떻게 되나? 땡! 이렇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 뭔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옆을 비껴나가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빛이 반짝할 거야. 근데 거의 정면 충돌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얘가 더 무거우면 얘를 밀고 나갈 거야. 맞죠? 근데 얘가 훨씬 가벼워. 얘보다 가벼우면 이렇게 땡 하고 튕겨나오겠지. 안 그래? 튕겨나왔잖아. 그지? 튕겨나왔지. 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헬륨 원자핵인 알파 입자보다 그지? 원소 금을 구성하는 원자핵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뒤로 튕겨나오는 거고. 그거까지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껴나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래.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냥 알아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입자고 얘가 알파 입자 플러스 입자라는 거 알거든. 얘가 마이너스 입자고 얘가 플러스 입자고 어떻게 되게? 붙어버리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일렬 입자 붙어버리겠지. 그런데 어떻게? 휘어져 나가죠. 이건 뭐지? 반발력이 있다는 거지. 반발력이 있다는 게 뭐 뜻하는 건데 얘도 금의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반발한다는 거야. 휘어져 나간다는 거야. 어떤 현상이 어떤 의미와 이렇게 인과관계인지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 첫 번째, 대부분 알파 입자는 슉 지나간다. 원자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쑥쑥 지나갔으더라. 두 번째, 극소수 알파 입자는 이렇게 휘어지거나 뒤로 튕겨 나오더라. 그러니까
거의 원자의 대부분이 질량을 차지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 원자핵이 있다.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 보면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모형을 바꿀 수밖에 없었지. 톰슨 아저씨가 얘기했던 모형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가냐 여기지. 이렇게 와 전체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플러스가 그지 푸딩처럼 퍼져 있었는데 이게 다 빈 공간이 되고 딱 중간에 질량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원자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는 이제 푸딩에서는 전자가 푸딩이라는 물질에 박혀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움직인다고 얘기해. 러더포드부터. 왜? 얘 플러스죠. 얘 마이너스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인력 때문에 원자핵은 들어가 버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원 운동해. 원 운동하면 어떻게 돼? 구심력도 있고 원심력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듯이. 그거 같은 원리. 무슨 말이야? 인공위성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땅으로 이렇게 박아버릴 거야. 그죠? 중력 때문에. 아무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원자핵 발견이고, 세 번째 양성자 발견은 제일 앞이었다고 하면 골트슈타인. 왠지 독일 사람 같지, 그지? 이 사람이 진공 방정가가 거의 이 사람 세대에서 처음 이제 실험에 쓰기 시작했나 봐. 소량의 수소기체. 봐봐. 아까는 진공 상태였어. 근데 이번에는 진공 방정가가 만들어놓고 수소기체 조금 넣은 거야. 수소기체 뭔지 알지? H2. 그지? 수소 알갱이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거 수소기체가 또 툭툭툭 찢어질 거야. 수소의 원자핵과 수소의 전자로 찢어질 거야. 이 전자가 마이너스 입자니까 어디로 갔겠니? 전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으로 갔을 거야. 그리고 이 플러스 입자는 뭐야? 마이너스 극으로 갔겠지. 자, 이 중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는 흐름, 이것도 음극선처럼 선이 생긴 거야. 밝은 빛이 생긴 거야. 레이저 광선 같은 게. 흐름을 관측하면 이걸 양극선. 왜 플러스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니까 뭐니? 마이너스 극으로 접근한다면 얘는 아마도 플러스 입자의 객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선이 나오는 거야. 됐죠? 양극선. 라고 했고, 러더포드는 양극선이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라는 걸 알았다라고 되어 있지. 기억나니? 기억나? 수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이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수소였잖아, 아까. 그치? 전자 떨어져 나가면 이걸 전자가 없으면 이제 이거 자체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면 돼. 근데 수소 원자핵은 뭐만 있는 거야, 지금? 양성자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의 원자핵 H 플러스는 다른 말로는 그냥 양성자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 오케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자체다. 됐나요? 한마디로 양극선을 만드는 입자가 수소 원자핵인데 한마디로 양극선의 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다? 양성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중성자 발견은 체드윅. 그리고 러더포드 아저씨의 제자. 좀 더 똑똑한 제자였네. 러더포드보다. 1932년에 체드윅은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 쏘았고 얘도 알파 입자를 쏘고 다닌 거야. 그 연구실은. 그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베릴륨에 쏘았는데 뭔가 베릴륨은 가볍잖아 좀. 그지? 그러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얘는 안 움직여. 이게 쏴봤자. 근데 헬륨도 가벼운데 베릴륨도 가벼워서 쏘니까 얘가 밀려나가죠. 오케이? 밀려나가는데 밀려나갈 때 이 밀려나온 어떤 입자의 성질을 확인해 보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니냐, 전자도 아닌 게 뭔가 확인됐다고. 그걸 뭐라고 했다? 중성자라고 했다. 오케이? 체드윅 아저씨가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명명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하는 네 가지 실험이 있었다. 원자핵을 발견했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또는 중성자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다 취합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자를 만드는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었던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남았거든. 이 내용.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 왜? 이유는 통합과학 할 때 좀 배웠던 내용. 그래서 여기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이렇게 발견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자는 이렇다. 정보들이 나와. 원자 구조라고 해서 볼게요. 첫 페이지가 아니네. 원자 구조 이렇게 생겼다는 거 통합과학에서 배웠다고 봐야 돼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 그래서 이 원자를 뭐라고 한다? 아톰. 아톰은 무슨 의미다? 아는, 어는, 또는 언이라는 접두어가 부정어, not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지, 그지? 영어에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이고, 톰은 뭐냐면 자른다는 뜻이야. 자른다. 그러니까 아톰은 잘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처음에 이제 약속했을 때는 원자는 더 이상 둘로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아톰이라고 기본 입자고, 기본 입자라는 것은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 전할 때는 원자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가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자 이거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렇게 알아주면 돼. 쉽지? 크게 한번 볼까? 크기. 대략적인 거야. 대략적인 거.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원자의 기본 지름은 이거야.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기본 지름. 원자 한 알갱이 기본 지름이 그렇고, 원자 핵의 지름은 와우! 이거 뭐라고 생기게? 잘 안 보인다. 10의 마이너스 15. 맞지? 15. 원자 핵의 지름은 이렇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 전체 중에서 얘를 보니 10의 5승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15승은 10만 분의 1 아니야? 10만 분의 1. 엄청 작다는 거야. 원자 전체에서도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이 엄청 작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배웠던 교과서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그 축구 경기장에 축구공 하나 있어. 그런 그림이 있었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축구공이 원자 핵이라고 하면 원자의 크기는 경기장만 하다라는 뜻이야.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살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요거 좀 알아서 필기. 이걸 이제 화학자들은 원자가 되게 기준이 되잖아. 화학에, 그지? 화학이라는 학문은 기준이 되지. 그래서 원자의 기본 지름이라는 게 수소 원자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수소 원자의 지름이 딱 요 정도고, 다른 원자는 조금 더 크겠지. 아무래도 조금 더 클 건데, 이걸 기념하는 단위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옴스트롱이라는 화학자가 있어요. 옴스트롱 화학자의 이름을 따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옴스트롱이라고 해. A 위에 동그라미 하나 찍어야 돼. 오케이? 이 옴스트롱은 원자 크기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 기준 단위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걔들의 각각 물리적 성질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볼게요.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면 돼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아. 1.673 곱하기 10의 23은 이거 외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뭘 알아둬야 되냐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성자 플러스 입자, 전자 마이너스 입자, 요거 합치면 중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보다는 전자가 합쳐진 중성자가 조금은 더 무거워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라고 하는 거.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는 10의 마이너스 24승이 돼. 21승인데 맞지? 얘는 23승이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는 중성자보다 양성자보다 훨씬 더 가볍다. 오케이? 됐나요?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질량 이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 이라고 보면 거의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죠. 1800분 질량이 1837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외우는 문제는 너무 유치한 거지. 1800분의 1 정도 된다. 엄청 가벼우니까 상대적 질량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0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전자의 질량이. 됐지? 있긴 한데 질량이 있긴 한데 너무 작은 질량. 그다음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양성자가 플러스 얼마만큼 전하량을 갖고 있어요. 그때 아주 가벼운 전자가 마이너스로서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상대적 전하량 뭐라고 한다? 이걸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는 뭐다? 전하량이 없지. 안 그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죠? 여기서 말하는 몇 점 몇으로 곱하기 이거를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전하를 띠는 기본 입자들이 뭐니? 양성자고 전자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뭐라고 되냐면 1.602 곱하기 10의 -19승이지. 10의 -19승. 콜롱이라고 합니다. 콜롱 전하량. 이 표현. 이게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단위는. 알겠지? 전하량을 따질 때 이거에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안 그래? 이걸 쪼개서 어떻게 돼? 이제 양성자나 전자를 쪼개서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중성자가 원자에 이루고, 그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그 수가 다르고, 원자 번호가 뭐 때문에 결정돼?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로 결정돼요.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8개 있어서. 맞지? 그렇게 알겠으면 되고. 플러스 전하티는 입자 맞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가 같다. 중성자도 원자핵을 구성하는데 전하는 띄지 않는다. 질량은 거의 양성자와 같다. 근데 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같은 종류의 원소, 즉 탄소라고 해도 탄소에 중성자가 6개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7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면 뭐는 결정된 거야? 양성자 수는 결정된 거야.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중성자 수는 결정이 안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양성자, 중성자가 개수가 거의 같아. 근데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알아둬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탄소도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해서 양성자, 중성자의 수를 합한 걸 뭐라고 하지? 질량수라고 하거든. 질량수가 10이잖아. 10. 산소도 8개, 8개에서 16이잖아. 질소도 7개, 7개에서 14.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같지. 근데 그 규칙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전자 주변에 띄고 주변의 존재, 원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 띄고 돼 있잖아. 그다음 구성 입자의 전하량은 방금 얘기했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는 원소 기호를 쓰고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네 가지 공간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왼쪽 아래쪽에는 원자 번호를 씁니다. 원자 번호는 뭐라고 할까?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지. 그리고 항상 따라와야 되는 거 중성 원자일 때 전자수하고 같은 거야. 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거야. 맞지?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고 중성 원자일 때 전자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 쓴다? 질량수. 왼쪽 위에 양성자, 중성자수를 합한 질량수를 쓰게 됩니다. 원소 기호 왼쪽 위에. 그 다음에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는 뭐 쓴다? 그러면 이 원소가 화합물을 이룰 때 개수를 쓰는 거야. H2O 할 때 2 이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는 뭐 쓴다? 원소가 이온이 될 때 이 전하량을 씁니다. 그러니까 Cl 마이너스, 이거 1 마이너스, Al3 플러스, 그러니까 알루미늄 3 플러스 됩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네 가지 위치에 이런 종류의 쓰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위원소, 아이소토, 동위원소에 대해서 배우고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것은 평균 원자량 이런 거 있었죠. 이 동요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 이상한 문제고. 동요수는 뭐냐면 같은 종류야. 근데 질량이 달라.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야? 양성자수가 다를 수는 없는 거야. 같은 종류면 뭐가 달라? 중성자수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아이소토. 동요수라고 얘기한다. 그런 건데 자연계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지. 화학적 성질은 같을까 다를까 동요석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지? 뭐 결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온이 되는 방법이라든지 결정하는 건 누구? 전자가 결정하는 거야. 전자가 공유가 되든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든지 붙든지 해서 이온이 되고 하잖아. 이제 전자가 결정하는 거야. 전자의 개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전자의 개수는 뭐에서 의해서 결정돼? 양성자수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기가 하는데 직접적으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전자수야. 그렇게 이해해. 알겠지? 그래서 동요수 예로서 이런 게 나와. 수소, 중수소, 산중수소, 또 이제 뭐 클로린, 염소, 또 뭐 탄소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동요수도 꽤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소,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 원자력이 전자도 하나. 당연히 양성자가 전자를 같지. 근데 중성자 하나 더 붙어 있을 수 있고 두 개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봐. 요거는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같다고 했지. 하나 붙어 있으니까 2야. 얘는 어떻게?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H라고 하면 원자번호 셋 다 같아. 1인데 수소는 질량수는 1이고 중수는 2고 삼중수는 3이 되는 거야. 뭐 말이니? 그렇게 되는 거지. 동위원소들은 뭐가 달라진다? 왼쪽 위에 있는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다. 뭐 때문에?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수소를 H라고 표현할 때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더블, 트리플 해서 HD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수기로.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기는 그냥 H로 다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뭐만 달라? 다른 건 다 똑같아.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다. 그지? 맞지? 그거만 제대로 파악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원자량은 이미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평균 원자량을 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수소나 탄소처럼 수소는 동위원소가 질량수 1짜리도 있죠. 2도 3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압도적 대다수는 1짜리야. 그러니까 그 대표값으로 그냥 1, 질량수를 1로 보면 돼. 탄소는 12, 13 그리고 14도 있어. 근데 13, 14 거의 없어.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뭐야? 10이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염소는 35.5거든? 애매하잖아. 점오가 왜 나와?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때문에 결정되면 양성자도 중성자도 한 개다. 한 개. 1이잖아. 1들이 모여서 어떤 원자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점오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뭐니? 평균값이야. 오케이? 평균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5짜리가 있어. CA 17이지. 17 나와. 근데 37짜리로 페이돼. 이게 몇 대 몇으로 있냐면 약 3대 1로 있는 거야. 됐니? 3대 1로 있으면 평균값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는데 그 질량의 그 계급값 도수 뭔지 알지? 개수 3개 있을 때 1개 있다는 뜻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렇게 37은 그때 1개 있고 전체 개수는 3개 1개 4개니까 4로 나누는 이게 평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이렇게 나온 값을 뭐라고 한다? 염소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 됐나요? 또는 어떻게 표현한다? 첫 번째 방법이 평균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부호가 4니까 이거를 발견되는 횟수 3개, 1개의 분모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건 발견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계급값의 그 도수분포의 확률을 곱하면 뭐 되지? 확통 배웠니? 안 배웠지? 안 배운 게 전자는 이게 확률을 곱하는 거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뭐다? 평균값이야. 됐나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로
내분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 그 수직선에서 35가 있고 37이 있어요. 여기 36이 있겠지. 0.5 있다고 하자. 이게 3대1로 있다고 했잖아. 개수가. 그지? 3대1로 있으면 어떻게 반대로 1대3으로 내분됩니다. 중간값이. 대표값 1대3은 3대1이니까 1대3이야. 4대1 있으면 1대4이겠지. 이렇게 내분됩니다. 그 값이 뭐냐? 35.5.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중간값 표현, 평균값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3대1이었기 때문에 2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평균 원자는 이렇게 구한다. 이게 3대1이라는 자체가 1을 무시할 수 있냐 이거죠. 없지. 없잖아. 지금 너네 세 명이 지금 도현이 오늘 안 왔다고 해서 도현이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해도 되게 하는 거야. 안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평균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는 10,000대 3개 대 1개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 3개 대 1개는 10,000개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무시해야 된다. 탄소는 10개가 돼서 10,000개짜리. 됐지? 공용수까지 설명을 해서 일단 이론 설명에 대해서 끝났고요. 살짝 소개할 게 있습니다. 변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웠다 볼 수도 있는데 안 배운 데 있습니까? 그 1800년대 이후 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00년대 이전이 뭐라고 하지? 이전 내가 어떤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별 관심은 없겠지만 그런 말 들어봤지. 르네상스 라는 표현 들어봤지. 르네상스가 뭐냐면 예전 걸 다시 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르네상스가 예전 게 뭔지 아니?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이전 단계를 다시 돌려오자 이 뜻이야. 르네상스가. 종교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겠니? 뭐 발견해서 주장하면 계속 핍박하고 그랬잖아. 그래도 지금 동사 어쩔 수 없이 그지? 지구 중심의 어떤 종교가 돼서 태양이 이 지구가 있는 이 공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핍박 당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해되지? 그지?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절대 통용되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 길게 있었어. 과학이 지금 이 시기에 요만큼밖에 발전 안 하는 이유가 이 시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1700년 후반, 1800년 초반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때를 르네상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회학이나 뭐 예술 뭐 이런 면에서도 이제 종교를 좀 떨쳐내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발전이 일어나던 어떤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국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이제 봐봐. 원자 구조의 변천이 이렇게 됐는데 볼턴이라는 아저씨가 있을 때 볼턴 원자를 보면 진짜 이게 아톰이야. 뭐야? 단단한 돌멩이 같은 거 생각했어. 원자 안 쪼개져. 처음 여기 이제 아톰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서 볼턴 아저씨. 근데 여기서 꽤 많은 걸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많은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되게 중요한 걸 화학에서 우리 좀 약간 이거 배웠어요. 이거 됐니? 예를 들어 화학 반응할 때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배수 비례 법칙 이런 거야. 배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언제 살았는지 아니? 예수님하고 나이 비슷해. 우리 먼저 BCAD 알지, 그지? 얼마 전지? Before Christ. 기원 전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때 살았네. 그때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다음에 탐슨 아저씨 몇 년대? 1800년 후반이잖아, 그지? 중간에 확 비었죠, 이제. 이게 이제 종교 시대였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볼턴 지금 우리가 안 배우면 앞에 없었다면 볼턴 안 했을 거야, 그지? 돌멩이 같은 단단한 아톰이 아니야, 아톰. 오케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전자를 알고 전자를 따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지. 전자를 자기 토핑. 그 다음에 여러 원자의 이걸 가지면서 빈 공간이고 이렇게 양자를 갖고 있는 질량이 아주 밀도 높은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이건 오 아저씨는 1900년 초반에서
초반에 이제 연구했던 물리화학자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룹 친구들 때의 덕분에 뭐가 발전했냐면 양자 역학이 발전했어요. 양자 역학.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양자 역학인데 아인슈타인은 그 후발주자고 보호 아저씨가 일종의 하이젠베르, 보호 아저씨, 슈레딩 이런 사람들이 비트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호 아저씨가 뭘 했냐면 가장 알고 보니까 원자가 되게 복잡하다. 막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가장 간단한 원자가 뭐냐? 수소거든. 수소 원자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유는 이렇다.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어떤 표현이 만들어졌냐면 퀄턴아이즈드, 양자화된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수소 여기 있고 저기 있을 수 있는데 수소의 전자가 여기 있고 저기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이는 있을 수 없어요. 무서운 거야.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어서 갈 수는 없다는 뜻이야. 여기 있다가 뿅 없어졌다 거의 생기고 이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자화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전자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발표했고 그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더 복잡하잖아. 케이아스, 혼동이 있는 혼동. 원자 하나 자체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확률적으로만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확률 수학적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은 전자가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단원에서 이거 자세히 배우면 됩니다. 두 번,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면 되죠. 이렇게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안에서는 개념 체크 2페이지만 하세요. 그리고 숙제로 이제 내신 문제 있는데 내신 100점 문제 하고 1등 고난도 테스트까지 해라 수능 어플시다. 뒤에 해설하고 다 붙여놨으니까 이것까지만 이 숙제입니다.